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 김정화 앵커 자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대선 전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격 단일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다만 100%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제안은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죠. 이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은 어떤지 잠시 뒤 여야 선대위 관계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YTN은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2주 동안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그대에게 연속 보도 첫 순서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선 후보 모두 자영업자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잠시 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이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 측이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등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무능한 검찰국가가 될지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 공영하며 북한과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자들의 새 인생 설계를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퇴직금에 부과하던 세금은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컬링 여자 4인조 국가대표 팀킴이 미국에 져 캐나다와 공동 6위에 자리했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된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겨야 4강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현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IAEA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내세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띄운 야권 단일화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여야 후보들, 구체적인 유세 일정도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22일 약 3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치러집니다.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위를 자신할 수 없을 정도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유세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정 부산항에서 수출 선박 근무자와 함께 첫 유세 일정에 돌입합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맞춰 산업 현장을 찾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PK 민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어 내일 하루 동안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을 잇따라 훑으며 국토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유세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는 정반대로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하루 동안 유세전에 나섭니다. 또 이튿날에는 호남과 충청, 강원을 훑으며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고 셋째 날에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표밭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경부선 대결을 펼치게 된 양강 후보. 한치의 양보 없는 유세전으로 초반 세몰이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도 함께 참배하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한다며 5년 전 대선 경선 때와는 달라진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밑바닥까지 동원해 죽을 힘을 다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오늘 오전 서울 명동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통합정부를 구성해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유능한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금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구상을 내놓으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유능한 정책 전문가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사법정책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사법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발언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샀던 만큼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먼저 윤 후보는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도 보장해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정치화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근본적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잠시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선거 필승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대선을 앞둔 자신의 각오와 함께 최근 야권 단일화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띄운 단일화 논의는 시작부터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제안 자체에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100%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윤 후보 측이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하루 경북 대구를 훑으며 보수층 표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점검해보죠. 본회의를 앞두고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야 추경 협상, 오늘도 한 차례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번 20대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추경안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대선 이후 추가 논의를 벌이자고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기존 상임위 합의대로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고 정부는 세출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여기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다시 국회의장실에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회의 전까지 그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다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는 43.5%, 이재명 후보는 40.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후보 간의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고
6.2%포인트 격차였던 지난주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7.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지지율은 1.2%,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0.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정책본부는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에 탈모 치료제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확대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책본부는 이 후보 선거 공약집 초안에 탈모와 임플란트 관련 공약을 별도의 소확행 독립 항목으로 이미 100% 포함했고 최종본에도 빠짐없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완화까지 지금까지 발표한 소확행 공약 71건도 전부 공약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교체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메인 서버를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바꿔버린다는데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는 국정원장도 대통령도 삭제할 권리가 없다며 누가 이걸 함부로 손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정보위 간사로 하여금 긴급 정보위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빨리 소집에 응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산세가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619명입니다. 전날보다 1,800명 정도 줄긴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닷새째 5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 전과 비교하면 3.2배 많습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한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306명으로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7%로 전날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망자는 21명 늘어 누적 7,102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3만 2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 17,000여 명 늘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추이 그리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가 새학기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등교 전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부가 오늘 새학기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등 692만 명에 대해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등교 전에 선제 검사를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330만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무상 배포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을 중고교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학교 자체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선제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사 횟수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배포 방안에 대해선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면 수요일쯤 등교전 선제검사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이처럼 연일 5만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전체의 45%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셀프 재택치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국채부산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역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비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상황은 주말이 지났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하루 2,60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일 2,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구보다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입니다. 질병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부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3,520명입니다. 이어서 경남에서는 어제 하루 2,80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역시 하루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울산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비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43% 정도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택치료하는 확진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의료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과 입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대구 지역 재택치료자는 12,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1,300명 정도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에는 일반관리군 가운데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했고 하루 2~3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더 늘어서 하루 2,000명 안팎이 전화 상담을 하는 것으로 대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일반관리군이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에 이어 2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 재택치료자는 대구에서만 2,400여 명으로 26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채부산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인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요. 이미 다른 백신을 맞았더라도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3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위탁의료기관은 조금 전 100명 분량의 노바백스 백신이 도착해 현재 접종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직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인데요. 이곳 병원에선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바백스는 독감이나 B형 간염 등 각종 백신에 오랫동안 사용된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효과나 안전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꺼렸던 미접종자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입원 환자나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은 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이 밖에 18살 이상 국민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접종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접종 때 다른 백신에 맞았다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등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당일 예약을 통해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기관은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예방접종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뒤인 오는 21일부터 진행하고 접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는데 1인용 주사제 형태라 희석이나 소분 없이 곧바로 접종 가능합니다.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와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이달 말까지 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도입이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높이고 현재 우세화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대선 막바지 후보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선거 전략과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안철수 후보가 전격 꺼내든 단일화 카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격 발표되기 전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의 그 요구가 있고 또 양 그 후보들도 저는 그 상황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어떻게 받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그 후보 진영의 후보가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그 교감을 하면서 그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알든 모르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의견을 나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 단일화를 그 해서라도 어쨌든 그 절실한 정권 교체 여망을 그래 받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도 들리던데 달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단일화 얘기가 사실 그동안 좀 나왔고 또 오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새로운 얘기거나 새삼 놀랄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양측이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이나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성사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이런 전망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벌써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그에 대한 이제 반응이 국힘 내에서 이준석 당 대표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 후보를 그 부처님 손안에 그 손오공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게 이제 상대 후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또 안철수 후보도 또 그런 국힘의 반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론조사가 유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좀 뒤뚱뒤뚱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단일화란 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민적 관심도 받고 또 시너지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단일화가 지금 진행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론조사하자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냥 양보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지난한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성사가 간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조건을 내걸은 이상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신데 임태희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유보적인 입장이잖아요. 정치인은 누구나요. 정말 국민의 많은 그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으로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일화다. 그렇죠. 그 후보 안철수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어떤 그 의견을 정말 너무나 가감 없이 경쾌하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오해가 살 만한 발언은 이제 당대표니까 신중해야 된다 하는 저도 이런 충고를 이 대표께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이 대표조차도 뭐 단일화가 결국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우리가 받드는 것이 단일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생각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 후보께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좋은 정권 교체 얘기를 하면서 구체제 종식과 또 국민 통합의 길 이래서 야권 그 단일화를 이제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를 주창한 만큼 저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그 상당히 좀 이 전략적으로 이런 좀 그 희망을 담아서 그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대의가 방법론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양쪽 다. 결국에는 단일화라는 큰 대의를 향해 그 열망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조정식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조건들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단일화 이슈가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양당으로 이 이슈가 좀 몰리는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쓸 것 같거든요. 그 보통 이제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내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미 이제 모든 후보들께서 다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가 단일화 여부다 이런 얘기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도리어 이제 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리어 이제 그런 막판 변수가 사라졌다. 도리어 이렇게 보이고요. 그 결국은 단일화라는 것은 그 국민께 감동과 명분,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협상과 방안들은 이게 너무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양보해라, 통 크게 양보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놓고서 서로 논의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정치 혁신과 정치 개혁을 늘상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뭔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명분을 이룰 수 있는 거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썼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된다 이런 건데 이제 그에 따른 경향차가 너무 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상당히 지리한 줄다리기와 삐그덕거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제 2월 28일이 그 투표용지 인쇄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까지 쭉 상황을 끌고 가다가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양보를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근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그때는 명분 없는 단일화만 남고 사실 권력 나누기만 남는 겁니다.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도리어 짜증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요구한 단일화의 모양과 명분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저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또 이제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리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평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10분이면 가능하다, 의지만 있다면 10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는 10분이면 가능한 단일화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거는 정말 후보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단일화는 큰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 때문에 정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만약에 논의가 실무자 간에 이 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아마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양쪽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이렇다 할 후보의 더 그 지난번에 발표한 입장 그 다음에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저는 실무자들이
사실은 전면에 나서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윤석열 후보와 예. 또 안철수 후보가 이건 직접 만나서 또 못 만날 사이가 아니라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만나서 이 문제는 상대방의 정말 진심을 확인하고 저는 이 부분은 이 두 후보 간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만나야 해결될 것이다. 그럼요. 네. 네, 이거는 이 실무자들이 뭐 방법론을 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예. 옳고 그름보다는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가에 누가 더 이기고 누가 더 손해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 방법이고 무엇을 싫어하는 방법이고 이 옳고 그름이라는 대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후보와 후보 간에 만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면 이건 예. 얼마든지 힘을 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의견이 같아도 99가지가 달라도 힘을 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아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00가지를 비교한다면 80가지는 같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후보와 후보가 만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또 그 마음을 윤석열 후보가 10분이면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가지 중에 80가지가 맞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만난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예, 예. 또 언제 만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김동연 후보를 향한 또 구애 전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국민통합과 정치 교체를 위한 기자회견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예. 말 그대로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통합 정부로 부르겠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것과 그다음에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면 예.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그 필요한 만큼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 좀 이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유능한 경제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통합 정치 교체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뜻과 의지를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예. 이제 그런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인데 예컨대 이제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도 경제부총리를 지내시면서 굉장히 풍부한 식견과 나름의 경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또 우리 예전에 두 분과 양자톤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보면은 언제든지 충분히 함께 이 국민통합 정부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런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통합을 강조하면서 또 김동연 후보와도 어느 정도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대선 전국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네. 이 발언이 지금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선대위 관계자 두 분의 입장도 어떤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까지 이 문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명백한 정치보복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전 정부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수사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권 교체란 게 결국은 정치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발언이 심각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또 현재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예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사전 지침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후에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제가 드는 느낌은
그 윤석열 후보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부 출신의 검찰주의자의 속성을 좀 갖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가 갖는 이 인식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검찰의 기본 속성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세상사를 범죄 임무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사하고 단죄하겠다. 근데 과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쭉 이런저런 이제 시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예. 국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 사정 정국이나 공안 통치를 해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우려가 실제로 사실로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적폐 수사 발언을 지금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른 뭐 해명이든 아니면은 입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왜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후보로 검찰총장으로 그 당시에 추천이 돼서 검찰총장이 됐고 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윤 후보가 어떤 법과 원칙에 충실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어떤 말 못할 이제 그런 그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빚어지고 좀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더 나아가면 사실은 적폐청사는 먼저 시작한 게 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제1번째 흔히 대통령 선거 때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 적폐청산을 당연히 그거는 아무리 지난 일을 하더라도 정말 법치주의에 어긋났다거나 부당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당연히 사실은 조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예. 그게 국정이 올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또 국정이고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묘하게 타이밍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이 이렇게 약간 말꼬리를 좀 잡히게 좀 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마치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상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지지율보다도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거의 날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해야 된다 하는 저는 사실은 모종의 사인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격해서 그런 반응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윤 후보도 나중에 해명을 했듯이 이거는 공정한 이 국정 운영을 진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점을 저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타이밍상 조금 아쉬웠고 또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여론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적폐수사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움직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어떤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게 원인이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영향을 준 것처럼 해석될 수 있죠.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께서 강하게 언급하면서 나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일종의 이 모종의 사인처럼 받아들이는 저는 계층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들이. 저는 그게 움직였으리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 공정한 국정을 세우고자 하고 상식에 맞는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또 법치주의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저는 이 법률가로서의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입장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 이 부분도 다시 제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대립 구도가 조금 재편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립 구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립 구도로 살짝 구도가 좀 틀어졌다 이렇게 보는 일각의 분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당의 유불리를 따져볼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정확히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였다라는 듯이 피해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예.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서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또 예.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무서운 거다. 그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왔다 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맥상통한 일관선상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원론적인 얘기한 거에 피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그 표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항상 권력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행한 역사들이 되풀이 됐는데 그런 불행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희가 다소 서운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엄정 중립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것을 선거판에 끌어낸 게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심을 떠나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국민 통합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후보라면은 문재인 대통령께 정식으로 아주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지 이렇게 어물쩍 피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예. 앞서 또 국민의힘 의견들도 여러 가지 들어봤기 때문에 유불리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한 말씀만.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핵심을 둬서 추진했던 그 국민들 머리에 남는 게 뭐냐? 그건 적폐청산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대본의 브리핑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 시설에 3차 접종 이후 올해 1월까지는 집단 발생이 감소하고 중증이나 사망 발생을 예방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 발생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 그리고 국외 출국 등 또 방역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3차 접종 후에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면역 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되며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해왔던 방식과 같이 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 접종팀이나 시설의 계약의사의 방문 접종으로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접종 계획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과는 별개로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드리며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도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전국의 1,20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당일 접종 방식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초반에는 백신 배송 일정에 따라 지역별 시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약 12,900여 개의 접종 기관에서 좀 더 가까운 데서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2월 2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주차 위험도 평가 결과는 전국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의료 대응 관련해서는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병상 가동률은 20% 이내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51.8%, 비수도권이 97.9%로 높은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병상이 확충되고 또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중증률이 낮아져 의료 대응 역량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가 증가해서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의 가동률도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지표 관련해서는 확진자 발생은 3주 연속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5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에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6.9%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90% 이상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개시되는 신속 항원검사 전자문진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실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진표의 작성으로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전자문진표가 작성이 어려우신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종이 문진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20대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유권자를 위한 기획 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인데요. 역대 대선마다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한 자영업자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획탐사팀의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아주 낯익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대에게. 이번 기획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선 그대에게는 유권자를 지칭을 하는데요. 네. 이 유권자 같은 경우에도 층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YTN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유권자층의 특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보자는 의미로 기획보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사실 유권자들은 선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후보들에게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면서 반대로 유권자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도 높여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 키워드를 여러 개를 정해봤는데요.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부채, 부동층, MZ, 그리고 SNS 등을 선정해봤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이 유권자들의 특성은 어땠는지 그리고 예.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걸 살펴보려고 저를 포함한 기획탐사팀 기자들이 논문 수십 개와 각종 여론조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유권자인 그대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코너를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선거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순서로 자영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이 아주 컸고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물가 상승 같은 이렇게 삼중고에 현재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대책에 협조하느라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취재 과정에서 제가 여러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중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한 80% 정도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는 사실 하루에 절반도 안 차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테이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암울한 상황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2022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9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이 탓에 대선 후보들도 자영업자의 표심에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특성을 먼저 분석하면 20대 대선의 판도 흐름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자영업자를 첫 순서로 선정해봤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대선 판도를 흔드는 역할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대선이 7차례 치러졌는데 모두 자영업자가 선호했던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7차례 모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987년 대선에서 우선 자영업자는 노태우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대 대선에서도 김대중 후보보다는 김영삼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요. IMF 시기인 15대 대선에서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순으로 최종 순위까지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당시에는 화이트 칼라 직장인과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해창 후보를 선호를 했는데 아주 대비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재미있는 점은 자영업자들이 이때 표심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선될 걸로 보고 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78% 정도였는데 이게 전체 유권자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는 후보가 당선될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자영업자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의 표심이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었던 건지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 유리하고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또 현 야권 보수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던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잠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불철주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호남에 보낸 손편지를 비롯해서 호남 도서 곳곳을 누빈 이준석 대표님께도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월 9일까지 이제 23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더 열심히 뛴다면 정권교체 대선 승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또 이번 대선은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또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뵐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지 국민 앞에 우리의 각오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 국민께 다가가면 국민들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이 우리 당에 갖는 의미 또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당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재건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저희가 국민들께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고민과 민생고를 저희가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로 힘을 모으고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필승결의대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킨다는 믿음을 국민 한 분 한 분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직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 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는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어떠한 권력이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초심,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뛰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는 3월 9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 다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의원총회 현장에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연설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탐사팀의 김주환 기자와 함께 대선의 향방을 가를 자영업자의 표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들의 공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는 유독 자영업자들 표심이 또 예사롭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표심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 동안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 지지율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치를 보시면 첫 시작 수치와 중간 수치 그리고 마지막 수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같은 기간에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도 정도가 더 컸습니다.
지지 후보가 뒤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의견 유보 자체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각 대선 후보들도 자영업자 표심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현장마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지지율이 요동치자 올해 들어서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를 3번이나 만나기도 했습니다. 표심이 유독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클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민생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체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론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투표 전까지 대선 판도를 흔들 거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데요. 방역 대책부터 손실 보상금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등 누가 이 3가지 문제를 세세하게 짚어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자영업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의 김지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하루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올해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3번째입니다.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는 오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전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는 방식과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규모 군사 행동이 있을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린 계속해서 외교에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단결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침공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후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맹공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퇴근길 무렵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진 않고 하늘이 무척 우중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후 4시를 전후해 경기 북부와 서울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퇴근길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녁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시 강추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릉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 최고 7cm, 경기 북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에도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고 비와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 체감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막바지 강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대선 시기는 빨라졌지만 양강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 여론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잠시 뒤 여론조사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